조한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셨고요. 청주대학교 현재 기획처장이십니다. 유튜브 채널 저도 잠깐 봤는데 시민헌법학교 TV에서 열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한상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청주대에서 온 조한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통일시대의 헌법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받았는데 헌법에서 이제 여러 학교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일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좀 설명을 오늘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있는데요. 제가 기획처장이 대학의 이제 살림을 맡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난 2년 반 동안 대학, 좀 큰 대학이긴 한데 살림을 했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시는 이사장님,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 이제 운영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이 살짝 열린 틈으로 빛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난 1년여간 이전과는 정말 다른 정말 상전벽해의 그런 상황이 되었죠.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 남북의 이제 그 화해 그리고 통일이 가까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좀 점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 기차표에다가 서울, 베를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합성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시작해서 북경으로, 서울에서 베를린으로, 모스크바로 이렇게 가는 기차표를 가상으로 만들면서 통일이라는 게 정말 멀지 않았구나, 됐으면 좋겠다, 좀 두근거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살짝 틈이 열린 것 같고 그 틈 사이로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이 빛이 비추면은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보이고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통일이 얼마나 또 많은 난관을 거쳐야지 통일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보면 좀 답답함 많이 느끼시잖아요. 주변 열강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그 신기를 건드리면 한 발도 못 나가게 되는 이런 우리 이제 현실도 보이고요. 또 이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이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을 해왔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통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거기에 수반되게 될 어떤 사회적 또 경제적 부담, 혼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여 전에는요, 통일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더 생각이 구체적인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동시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무슨 말이냐면 통일이 뭐였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통일이 정말 필요했던 거였나? 다시 생각이 더 근본적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사실 통일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그냥 꿈을 꾸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통일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렵고 더 복잡한, 그리고 더 사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헌법이 이렇게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통일에 관해서는 헌법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아주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관련성은 매우 높은데요.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분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북에 계셔가지고 찾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실종 선고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상속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단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들이 한 분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또 연구가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통일이 되고 나서 그때 만들 법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또 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3부류인데 보통 통일헌법이라고 하면은 요 2번째에서 3번째 사이 정도? 요 정도 되는 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헌법 질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통일이 된 다음에는 또 어떤 헌법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과 관련된 헌법학에서 논의가 정작 많이 되었던 때는 기억나시죠?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통일대박론이라는 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헌법학계에서는 통일헌법과 관련된 논의가 많았습니다. 학회도 좀 많았고요. 논문도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헌법이라는 주제로 헌법학계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나, 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나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이 중요한 어떤 한계들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충족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정말 소설이 될 수도 있는 다소 뭐랄까요, 좀 성급한 그런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헌법학에서 있었던 통일과 관련한 논의들과 그리고 그 논의들의 한계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면 애써 무시했던 통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밝혀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통일을 경험해야 되는 세대들은 어떤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된 규정이 꽤 많다. 아마 좀 설명을, 제가 이게 7강이니까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문들 찾아보셨어요? 헌법 조문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기 많이 이제 직장도 끝나시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실 텐데 이럴수록 리액션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소통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들은 찾아보셨나요? 안 찾아보셨죠? 조문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네이버도 좋고 다음도 좋으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쳐서 지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찾아보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의 헌법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9차 개헌 헌법, 87년에 만든 9차 개헌 헌법을 쓰고 있는데, 이전의 헌법들도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48년도에 처음 제헌헌법을 만들 때도 헌법 전문에도 통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고, 또 당시 이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영토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헌법 3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북한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마땅히 통일은 해야 되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통일 관련한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이 되면 국회의원 몇 명 뽑을 것이다, 이런 규정을 뒀었는데 뭐 좀 허황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72년은 유신헌법이었는데요. 이때는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80년 5차 개헌헌법, 전두환 헌법이죠. 이때 대통령이 국민투표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조문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시죠. 이참에 한번 4조에 보시면은 통일조항이 있죠.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의해서 평화통일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헌법 전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좀 글자가 작고 많아서 보시기 어렵겠지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공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국은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북한 지역의 민주화도 우리 헌법은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동포, 민족 이런 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동포 민족은 당연히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헌헌법 4조에 있었던 규정은 지금 3조에 가 있습니다. 이 3조 규정도 역시 영토 조항인데 사실은 이 영토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은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그 영토가 다 한반도 저 위까지니까 북한은 이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다. 반국가 단체다. 북한을 불법화하고 그리고 잘 아시죠? 국가보안법의 근거로 삼은 조항이 3조입니다. 그래서 통일과는 좀 안 어울리는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바꿔서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통일을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몇 개 더 보실까요? 4조는 말씀드렸고 66조 3항 한번 가보실래요? 66조 3항 이렇게 뒤까지는 안 가보셨죠? 66조 3항에 보면은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성실하게 노력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72조 한번 가보세요. 72조 가보면은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 그럼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이렇게 계획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92조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주십시오.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통 해가지고 많이들 하잖아요.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위원이 7,000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단체인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두는 것도 역시 통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좀 흩어져 있는데 헌법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헌법은 어떻게 보면은 통일에 관한 아주 이제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학문 분야가 헌법학이다. 이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전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반국가 단체고 남한이 언젠가는 올라가서 무력으로라도 아니면 경찰력으로라도 이렇게 결국에는 수복해야 된다. 특히 법학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학문이잖아요. 대법원을 중심으로 그런 해석문이 주류를 이루었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특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국제법으로 보면 독립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상호간의 관계에서 보면 서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관계로서 이러한 관계를 일종의 특수한 내부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법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남한, 북한 하나의 독립된 정부를 본다 이거죠. 하지만 남한과 북한 이렇게 1대1로 만났다 이럴 때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아주 독특한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터제 베지웅엔이라고 특수한 내부적 관계라고 부르고요. 독일에서 해석론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 특수한 관계. 그리고 이것에 근거를 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 북한 주민도 당연히 이제 남한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도 북한 주민에게 또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대등한 대우를 한다라는 그런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는 해석론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현재 헌법 해석론상 남한과 북한은 한편으로는 뭐 불미스러운 많이 생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언젠가 만나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독특한 내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헌법이라는 말을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통일헌법. 근데 통일헌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요? 통일헌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담을 너무 크게 드렸네요. 통일헌법. 통일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이야기를 통일헌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통일된 그 이후에, 그쵸? 이후에 그 만들어진 헌법을 통일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학계에서 통일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일의 최종 단계를 이루며 남북의 통일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규범,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통일된 다음에 통일된 그 국가의 헌법, 요걸 이제 통일헌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통일이 어느 날 뿅 하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헌법이라고 하면은 통일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그 합의들, 그리고 그 합의들 중에서도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중요한 합의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통일헌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강의들 쭉 보니까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예멘도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멘과 독일은 통일한 방식이 좀 완전히 다르죠. 예멘에서는 과도기 합의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통일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하고, 대신에 통일 그 국민투표 뭐 의제정이나 중간 과정들을 대통령 소속 하에 대통령 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정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는 요런 과도기 합의서를 만들었거든요. 중간 단계 통일하기 직전에. 그 과도기 합의서도 이른바 통일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 조금 넓게 해석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통일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던 논점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통일헌법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헌법을 만들었으면 그 헌법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 기본 원칙, 이게 뭔지 혹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뭐 정확하게 맞추시죠.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또 법치주의와 또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질서, 정확하게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이죠. 또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서 사회국가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사회국가 원리. 좀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복지국가 원리도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또 평화가 아니라 환경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일이 된 이후에 그 통일 헌법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분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학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그 헌법은 이런 원칙에 의해야 돼 이런 주장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다양한 게 나와 있어요. 민족 자결 원칙도 있고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로의 통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통일, 평화 통일, 법과 원칙 절차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런 식으로 통일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러니까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 조항들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외에는 그 어떠한 통일도 대안을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직접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아까 보셨던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일한 이후의 국가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기본 원칙으로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겠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해석론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는 좀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 다음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들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서 통일헌법이 만들어지면 그 헌법도 이런 제도들을 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원칙으로 삼은 국가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른바 보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공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공주의로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의 현재 지배 체제를 이만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념으로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현실적인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없느냐?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쨌든 현행 헌법하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딱 못이 박혀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를 이어가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우리 헌법 제1조 다 아시나요? 1조? 다 아시죠? 예, 노래도 아시나요? 노래도 같이 불러? 어떠실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 밖에 계시라고요? 창피하네요. 엄청나게 창피하네요. 예.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노래죠. 창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는 정말 헌법 교수로서 너무 고마운 노래예요. 이 노래만 알면 일단 1조는 외우는 거잖아요. 너무나 고마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조항은 1919년 임시정부법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 아주 의미가 깊은 조항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907년도에 고종 황제가 물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일본한테 국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1910년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왕권 국가였어요. 왕이 있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왕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 나라는 비 많이 오면 나라님 탓이고 비 안 오면 나라님 탓이었는데 그렇게 몇천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싫어진 거란 말이에요. 왕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결단이거든요. 그 결단을 한 그 상징과 같은 조항이 이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는 아주 의미가 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워낙 의미가 깊으니까 이 조항은 통일헌법에서도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1조는요. 1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래서 1조를 다른 나라들의 헌법 조문을 보면은 특히 이제 독일의 기본법을 보면은 1조에다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집어넣었어요. 인권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부터 얘기를 하지만 그쪽 나라들은 개개 인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의미 있고 둘 다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걸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헌법 제1조 조문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조 1항을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국가 성립의 기초 및 독립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도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이제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된 한국의 경우에도 더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워낙 우리한테 의미가 큰 민주공화국과 또 인권 존중을 같이 한 조문에 넣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통일헌법의 원칙을 뭐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학계에서 논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체제 연합 단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체제 연합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연방이냐 연합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단일한 중앙 정부를 가진 완전한 하나의 단일 국가가 되기 이전의 어떤 단계들, 이 단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 이후 중앙 조직으로의 권한 이양 단계의 중간 조직을 체제 연합 단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체제연합 단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체제연합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의 통일헌법의 기본 원리도 정리해서 정해야 될 것이고, 또 향후 통일헌법에서에 들어갈 내용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정말 집중 스터디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 체제연합 단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걸 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상대가 있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뭐 위원회 형태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위원회는 너무나 이게 좀 혼란스럽고 느릴 수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사회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행정기구화를 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서로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이게 사실 이 상황이 안 돼봐서 지금 막연한 것이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야 될지, 이사회 형태로 만들어야 될지,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다툼과 이해 갈등이 또 얼마나 많을지 아주 참 답답해지는 그런 분야인데, 하여튼 이런 데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논의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정치적 평등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이랑 우리랑 인구 차이가 2대1, 2대1인데 이 상태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니까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도 뽑고 해야 될 텐데, 인구 머릿수가 2대1이면 당연히 그 결과도 2대1에 가깝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남한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통일을 받아들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서도 이제 정치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도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역사를 갖고 체계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뿅 하고 나서 그러면 대등하게 경쟁에 나가면 그것도 참 무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아주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권자로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사실적 불리한 여건을 고려한 우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요게 형식적 기회의 평등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으로 좀 북한 쪽에 유리하게 해주자. 뭐 이를테면은 대표를 뽑는데도 북한이랑 남한이 거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조금 좀 그 선거 그룹, 그쪽은 좀 작게 만들게 해주고 남한은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한다든가, 뭐 사실상의 좀 우대 조치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이게 그 어떤 표의 균등도 이 액면 가치의 평등과 또 결과 가치의 평등 두 개를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게 깨지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정치적인 남한 내부에서 또 북한 사이에서 또 북한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겠다. 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인구 추이 이렇게 나오고, 출산율이 이 그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남한이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인구가 줄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남북한 비슷해질 날도 오면 그럼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건 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 이 그림 보면서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평등, 즉 인구 비례 문제도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일 이후 정부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뭐 이원 정부제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 사람들이 발명해서 바꾼다고 된 문제도 있지만 그 나라의 선거나 정당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합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 정치가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비판도 있고, 반대로 대통령의 독주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너무 강하니까 좀 억지로라도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이런 주장도 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헌법, 현재 우리 헌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통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일 국가의 정당 제도나 선거 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성공 조건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이거 그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권력 분립이라든가 또 권력에 있어서의 중재, 조정, 또 권력에 있어서의 수평적, 수직적 기능의 네트워크의 작용,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제는 대통령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남한, 북한 해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아직 완전히 융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한 명 뽑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좀 사회 갈등 좀 그거를 매개로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통령제보다는 일단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 내에서 비례적으로 대표를 뽑고 또 수상을 뽑고 또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가 조금 더 연착륙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다고 또 그게 잘 될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헌법도 제대로 못 바꾸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 통일 이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통일 이후의 정부 형태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통일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질서의 통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질서의 통합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 질서의 통합 문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에 남한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또 북한의 지금 통제적 그 경제 질서의 중간 정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좀 문제점들도 이참에 교정을 하고 북한은 좀 더 좀 개방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기회로 삼자라는 주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헌법이 현재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119조에 나와 있는 우리 헌법의 이 경제 질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제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정 자유에다 맡겨놓은 게 아니라 국가의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이걸 막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소득 분배, 재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그런 경제 질서를 우리 헌법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헌법 1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조금 더 정착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자라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48년도에
우리 처음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사람들은 말이에요. 45년도까지 남한 북한이 어쨌든 같은 생활권이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이 지금 우리들 많은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헌법을 만들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헌법, 제헌헌법 의사록이죠. 회의록에 보면은 이익근정권의 규정에 강하게 찬성하였던 전진환이라는 제헌의회 의원이 사회민주주의가 아닐 것 같으면 공산주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주의 노동을 전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남북을 통일한 기본을 잃고 또 일면에 있어가지고는 남조선 정권이 남북을 통일할 수 없는 한계의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는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여기 들어간 겁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작정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일단 표방을 했으니까. 근데 언젠가 통합을 하려면은 그게 좀 원만하게 되려면 우리도 무작정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중간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노동이나 또 농민들에게 어떤 적절한 혜택을 처우를 하는 그런 좀 정의로운 국가여야지 통일을 할 때도 좀 당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48년 의사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 이후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기록에 보면 연구물을 보면 화폐통합 얘기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 있어요. 이거 좀 너무 나갔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의 원화를 통일된 한반도 전 지역의 법정 통화로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미 발행한 화폐와 대한민국 원화의 교환 비율은 주민 생활의 안정, 기업 부산 방지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화폐 통합의 원칙은 미리 세워두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헌법학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따왔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 사회문화적 면에서의 이 어떤 남한, 북한의 동질성 회복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국가가 남북한 이질적인 체제의 결합임을 고려해서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 도모하는 것을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북한은 더 할 거고 어떤 적대감이 지속되어 왔고 또 그 적대감을 국민들에게 내면화시켰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시켰고 흔히 이제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정말 이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도 참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체제불법 청산이라는 제목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체제불법 청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저는 좀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통일과 관련된 헌법 논의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창기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냐면요. 이 독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과거 불법 체제 내지는 불법 국가에서 저질러진 모든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 국가가 법치 국가 원리에 따라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자들에 대해서 복권을 하거나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하고 재산권을 반환하는 것을 체제불법 청산이다. 말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되시죠? 독일 통일을 할 때
이제 동독 정부 있지 않습니까? 동독 정부가 뭐 나쁜 짓 많이 했지 않겠어요? 특히 베를린 장벽으로 넘어가는 그 동독 주민들 뒤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체제 불법이라고 하고, 이 체제 불법을 통일된 독일에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동독 주민들로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과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 적폐청산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독일에서 아주 뜨거운 문제였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법학자들도 독일 영향들을 많이 받으니까 이 체제불법 청산에 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논의도 아주 진지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독일식의 상황이에요. 흡수통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흡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동독 정부는 불법 정권이 된 거예요. 불법 비법치국가. 정확한 표현은 전법치국가라고 해요. 법치국가 이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법치국가의 이런 불법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좀 심각했던 문제가, 그럼 독일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공무원으로 더 일을 할지 말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일본 친일 아니면은 그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던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되게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비슷한 문제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동독에서 슈타지 문서라고 해가지고 이 개인 사찰 문서들을 엄청나게 관리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서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이 체제불법 청산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우리도 남과 북이 통일을 한 경우 이런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동시에 느껴지시는 게 있죠. 되게 어렵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독일은 어떻게 됐냐면요. 1989년에 통일됐잖아요, 독일이요. 90년도 3월부터 동독 주민들이 이걸 요구를 했는데, 그 난리를 치고 결국에는 750명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간부가 처벌되었고요. 750명 중에서도 40%만 감옥에 갔고 22%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났어요. 사실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법학자들, 헌법학자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헌법학계에서는, 헌법학자들은 어떤 통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나,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일단 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자의식, 과의 이런 게 있어요. 헌법학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학에서 바라보는 통일은 현행 헌법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헌법에 이렇게 통일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 버리면 위헌이잖아요. 헌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쓰여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것을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반공주의로 해석을 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이해를 하면요, 작년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한 걸음도. 이거를 만약에 반공주의, 북한 정부에 대한 배척이라고 해버리면은, 통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 협상,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정치학이라든가 국제정치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하지만 헌법학에서의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조금 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꼭 반공주의로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도 다 좋은 가치예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부드러운 전제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민주주의라는 걸 그냥 두면은 살짝 전체주의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지금 주변에도 뭐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지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기운다 이런 생각 가끔 살짝 이렇게 오싹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옛날 학자들 뭐 이를테면 알렉시스 토크빌 같은 사람들이 벌써 뭐 1800년대 지적을 했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과열될 양상이 과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자유주의라는 원리로 조금 완화시킨다 라는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런 주장들이 특히 이제 정치 철학자들한테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일에서 분단 이후에 서독에서 만든 이론이에요. 이거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일산이에요. 독일산 당시 서독동도 갈라졌을 때 당연히 서독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겠어요?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 철저한 그 반공주의를 우리 헌법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자유주의 더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좀 완화한 해석을 해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주장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별로 주목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저만 혼자 열받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또 배타적 우월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맞춰라. 니들이 맞춰라. 배타적 우월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주견주의. 너희들은 아직 발전이 못 돼가지고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런 식으로 관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백기투항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이거거든? 이 기준에 맞추려면 너희들은 다 버려야 되겠다. 야. 다 버리고 와.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헌법학자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어떤 헌법학자분께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먼저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 남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북한이 남한의 헌법에 편입되어 남한의 헌법을 통일헌법으로 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분들께서 흡수통일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 이외에는 상상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헌법학에서의 아까 쭉 말씀드렸던 이런 헌법, 통일 헌법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 단계의 생략입니다. 뭐냐면요, 시간표에 따라서 헌법학에서는요, 시간표에 따라서 만나가지고 과거기 합의서 쓰고,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서 몇 달 동안 운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해가지고 국민투표 거쳐가지고 통일헌법 만들고 짠 통일, 이것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이제 다들 아시고,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이 이 평화 공존해야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다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존을 하면서 교류도 하고 또 북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좀 교정을 좀 서서히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남한도 북한에 충분히 적응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만나서 통일헌법의 기본 원리도 정하고 통일 룰 협상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과정도 거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데 이 유감스럽게도 통일헌법 논의는 상당히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되는 숙고기간이죠. 한마디로 숙려기간이죠. 요 중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또 법학하는 사람의 가장 또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배제되어 있다는 건데요. 정치는 진짜 현실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 통일헌법 논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면은 문제가 착착착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법학자들이 좀 그래요.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토론한다는 생각 말고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도 이 정치적 갈등이 배제되어 있는 진공 상태에서 스르르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통일헌법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사실은 지금 다들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국내 사정이었다. 그렇잖아요. 또 결국 국내 사정 때문에 우리의 그 남한과 북한의 이 통일이나 뭐 이런 교류, 뭐 평화 공존 이런 문제가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일 열받는 거는 아니 결렬됐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일본 여행을 잠깐 갔는데 그때 북한에서 이걸 쐈어요. 근데 이 아오모리 지역을 지나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북한 얘기가 나와요. 일본은 정말 북한 없으면은 북한이 이거 안 쏘면은 정치가 안 될 지경이다 이런 생각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속보 내고 이런 거는 세 번에 핍니다. 진짜 뭐 24시간 며칠 동안 놀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결렬되면 더 그게 이해가 설마 그렇겠냐마는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정치적인 이 갈등의 문제가 이 통일을 해나가는 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게다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통일과 그리고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의 갈등을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해 왔던 사람들이 남에도 있고 북에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마다 어떤 대응을 하겠습니까? 뭐 그거를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또 본인들의 또 존립 기반이니까. 근데 이런 갈등과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아주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일 논의에서 빼면 안 되겠죠. 근데 통일 헌법 관련된 논의들은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약간 판타지가 돼버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좀 헌법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배타적인 그 자의식 과잉은 되도록 좀 낮추기 위한 노력을 헌법학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 상태, 그 평화적 공존 상태, 상당한 평화적 공존 상태를 이 학문적 논의의 과정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에 대한 숙고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지 헌법학계의 논의가 헌법학에서의 논의가 좀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생각보다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학계에서 나오는 논의들은 상당 부분이 독일, 간혹
예멘에서의 그 통일 과정의 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일은 급작스러운 붕괴와 그리고 흡수통일이었죠. 그런데 학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흡수통일이라는 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충격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흡수통일은 감당하기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독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흡수통일 급작스러운 붕괴 어려운데 근데 독일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멘은 또 어떻습니까? 예멘은 남예멘, 북예멘이 그야말로 협상을 통해서 했죠. 근데 그 협상이 그야말로 대등한 협상이었어요. 뭐냐면은 1대2 협상이었습니다. 장관도 반나누고 의원도 반나누고 다 반씩 나눴습니다. 근데 인구는 달랐어요. 인구가 서로 다른데 그냥 서로 협상을 편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절반씩 나누는 협상을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한 그대로 공동체 유지가 안 되고 지금 4개가고 5개가로 나눠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통일을 한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나라를 나가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일이나 예멘처럼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통일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보면요. 이익이 없고 손해는 크고 고통만 안겨준다면 의지는 안 생겨요. 그렇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식이나 예멘식이 이익을 보증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지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요, 제 짧은 생각이겠지만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 독일이나 예멘의 사례를, 현실적 사례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카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해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참고 자료를 찾는 것보다 자유로운 상상을 펼치고 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헌법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권위주의와 또 인권 탄압과 말도 안 되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과담했던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데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요, 김동춘 선생님이 그러시나? 일본 사람이랑 비교가 된대요. 일본에는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맞다면은. 우리가 이 통일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체제도 그렇고 또 경제상 지금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어떤 부정의의 문제라든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북한을 뭐 가여워하고 측은해하고 또 때로 짐스러워하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또 얼마나 강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의외로 통일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분명히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통일은 당연히 우리의 소원으로 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의외로 내면으로 가보면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도 성찰을 하고 또 우리의 의지도 다지고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또 나중에 북이랑 통일을 했을 때 말이에요. 또 당당하게 뭐 체제 불법을 청산을 하던 뭐 우리가 뭐 이걸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면 뭔가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일을 경험하기 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 말씀 아실 거예요.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인데 도둑처럼 온다. 통일은 도둑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독일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처럼 오면은 지금 독일 헌법의 근거에서 독일 통일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논의들이 분명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상상력이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논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상력이라는 요청은 아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통일헌법과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동료 연구자가 출판을 한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2048년까지의 계획표를 이렇게 대충 한번 상상력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단계적으로 계획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세대 정도는 걸릴 것이다. 통일이라는 게 된다면은 한 세대는 걸릴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렇건 저렇건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좀 현실감 있게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는, 특히 우리 헌법학 논의에 있어서는 그 보이지 않았던 틈도 보는 그런 기회로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통일도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상상력, 그리고 더 많은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인내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